공원 일반 시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6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4명 밖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뭐 들린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너무 크면은 너무 크다, 잘 안 들리면 안 들린다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학과 사회 내용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2시간인데 앞에 1시간은 같이 수업을 하고요. 뒤에 1시간 실제로는 한 10분도 안 걸리겠지만 과제 하나 하는 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과 사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죠. 공학의 역사 및 공학과 사회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 네, 이 내용 2단원 구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공학의 역사입니다. 공학의 역사. 자, 공학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학의 역사. 자, 일단은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정의하는 중요한 증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구분할 때 공학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석기시대다, 청동기시대다, 철기시대다 이런 것들은 다 공학의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탐구하기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공학기술을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돌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들,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시대를 석기시대라고 하고요. 청동기 시대는 구리죠, 구리. 구리를 순수하게 이용하기는 좀 어려웠을 테니까 구리와 주석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들었던 것들, 구리 합금을 기반으로 했던 시대가 청동기 시대다. 또 철기 시대는 철광석을 이용한 도구, 철.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18세기죠. 쭉 살아오다가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기계장치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전에 수공업 위반의 이런 생산 기반이 기계,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를 이용한 여러가지 공장에서의 생산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보화 시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우리 생활이 많이 편리해진 것도 있고요. 생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가지 생산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빨리 생산되고 빨리 공유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금 현재라고 하죠. 여러가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2016년부터 갑자기 등장한 말인데요. 요즘에는 너도 나도 하는 말, 이제 지겹도록 들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처럼 이제 공학의 역사,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인간이 어떤 공학기술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공학인데요. 고대가 언제죠? 고대 언제까지를 고대라고 하나요?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역사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은 서양사의 역사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자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는 이후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하죠. 그 역사 시대에서 가장 첫 번째가 고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 서로마 제국 멸망 시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대에는 어떻게 공학기술이 발달이 되었느냐? 고대에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였고요. 또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대 중에 석기 시대, 그리고 뭐 청동기 시대, 또 철기 초기까지, 철기 시대 초기까지가 고대에 해당이 될 건데요. 처음에 인간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술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의 기술은 생존을 위한 그런 초보적인 기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도구를 처음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거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동물을 때려잡거나, 두 번째는 사람을 때려잡거나. 동물을 때려잡는다는 이야기는 사냥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런 돌 같은 것들을 이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사람을 때려잡는다. 무시무시하게 들리겠지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즉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돌덩어리들이 나와 있죠. 그림 1-8 보시면은 이게 돌덩어리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들이죠. 돌칼과 돌도끼의 머리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공학의 시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도구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처음에는 주변에서 돌을 주워서 썼을 거예요. 저 돌은 좀 날카롭게 생겼구나. 저걸 한번 던져볼까? 라고 하면서 그런 돌을 주워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날카로운 돌이 없으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돌을 던져서 깨트려서 만들었겠죠. 이제 뗀석기,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돌을 예쁘게 갈아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점점 더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시대, 이것을 신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고대 공학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정교한 과학적 지식보다는 단순한 수고업이나 대규모 노동력, 또 경험적 지식에 의존을 했었다. 지금처럼 뭐 정교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과학적인 지식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단순한 수공업, 단순한 뭔가를 빻거나 던지거나 또는 무언가 뭐 동물을 때려잡거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술이 이때는 뭐 기록이 막 남겨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로 또는 실습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면서 경험적 지식에 의존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이게 뭐죠? 이 사진이? 사진 주먹도끼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 중간에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던 주먹도끼죠.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널려있는데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죠. 돌멩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언가 사용의 흔적이 있었고요.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주먹도끼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존재,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 구석기 시대에는 이 주먹도끼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었다. 다기능으로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식량을 구하기도 하고 동물을 사냥하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침입으로부터 싸울 때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이런 주먹도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구석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죠. 간석기. 간석기라고 하는데 돌을 갈아서 만드는, 끝을 날카롭게 갈아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이런 도구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또 이어서 수렵과 채집, 농경사회라고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요. 인간이 살아오다가 처음에 초기 인류는 수렵과 채집을 기반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떡할까요? 밖에 나가서 과일 같은 거 있나 찾아보고 괜찮은 과일 있으면 먹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겠죠? 사냥을 해서 먹고
어떤 지역에 쭉 머무르다가 그 지역에 더 이상 머무를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쭉 잡아먹고 또 이동을 하고 이동을 기반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생활의 단위는 가족이 기반이었던 사회죠. 가족. 주로 동굴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거든요. 한 곳에서 있다가 먹을 게 다 떨어지면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굴 같은데 자연에 이런 동굴들이 있으면은 이런 동굴을 찾아서 인류가 생활을 했었죠. 그때는 주먹도끼 같은 간단한 도구를 활용했었고요. 뗀석기나 나무 막대, 동물의 뼈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게 되죠, 인간이. 처음에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동할 필요 없이 한 곳에 우리가 먹고 싶은 작물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심고 그걸 쭉 관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확을 해서 먹는 이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 중반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은 내가 농사 짓은 걸 다른 사람이 가져갈 거니까요. 그래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자,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씨족 기반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한 집안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넓게 한 지역에 펼쳐져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족 기반. 그리고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되니까 움집 같은 초기 주거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초기 인류는 주로 동굴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주로 어디에 있죠? 동굴은 주로 산에 있겠죠. 산 중턱이나 이런 데 동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산간지방에서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농사를 지으려면 넓은 땅도 있어야 되고요. 또 흐르는 물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간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들판으로 나왔더니만은 문제가 생기죠. 주변에 여러 가지 위험한 동물이나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움집 같은 것들을 짓게 됩니다. 자연환경으로부터 비가 내리거나 뜨거운 태양빛이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또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움집 같은 초기 주거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구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더 편한 도구가 필요해요. 이런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의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석기, 청동, 철의 순서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계속 석기를 사용하다가 청동을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불을 발견하면서부터죠. 불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불은 원래 자연에 있었지만 불을 어떻게 피우고 어떻게 불을 관리해야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의 온도를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리게 되니까 이런 뜨거운 불 안에다가 돌을 던져 놓으니까 무언가 질질질질 녹아서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은 구리였죠. 구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녹는 금속이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무언가 도구를 만들었더니만은 비교적 튼튼하고 쓸만하더라 라고 해서 사용을 했던 것이 청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의 온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죠. 불의 온도를 더 높게 높이다 보니까 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금속을 사용하는 기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금술이라고 합니다. 야금술. 야금술은 이런 고대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현재 재료공학, 금속공학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야금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시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게 되는데요. 바퀴가 없었을 때 무언가를 옮기기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전에 그거 보시면 되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을 때 이 상상도,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밑에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인간이 이제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죠. 통나무를 잘라서, 동그랗게 잘라서 사용을 했던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퀴는.
자, 그러다가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너무 무거운 거죠, 통나무가 옮기기가. 그래서 가운데 구멍을 뚫게 됩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죠.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요. 동그랗게 구멍을 뚫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 때문에 전체가 약해지죠. 위에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짜부되죠. 찌부러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무언가 이걸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게 되죠. 바퀴살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바퀴살이 있는 바퀴가 바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제 바퀴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바퀴의 주변에 철을 둘러서 바퀴의 수명을 늘리게 되는 바퀴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가서는 철 대신에 고무 등을 둘러서 탄력을 높이고 충격을 완화한 바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바퀴가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페이지입니다.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시대는 언제죠? 중세시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할 때까지 476년부터 1453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세하면은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실 때 어떤 특징을 많이 배우셨을까요? 중세하면은 특징이 게 기독교 나올 거고요. 이때 교황이라고 하는 분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술 분야에서는 이때를 또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공학 분야에서는 이 중세 때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기계 장치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무언가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연원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력과 풍력을 이용한 기계 장치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수차를 이용한 재분기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같은 것들을 곱게 빻는 걸 이야기를 하죠. 또 풍차를 이용한 이런 곡식을 빻는 재분기도 있었고요.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풍차를 이용해서 펌프, 그리고 바닷물을 퍼내는 용도로 풍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때 발명된 것 중에 풍무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는데요. 풀무. 교과서의 1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넣는 도구죠. 불이 타고 있는 곳에다가 이 풀무를 이용해서 바람을 쭉쭉 불어넣으면 불이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가 더 단단한 금속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야금술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철의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철이 많이 생산이 되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농기구와 무기를 제작하게 되고요. 교과서에는 무기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무기 나와 있군요. 무기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철이 사용이 됐죠. 철은 굉장히 초창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동기 시대에 우리가 청동만 사용한 건 아니었죠. 모든 도구를 청동으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돌을 이용한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처음에 초기에는 청동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귀중품들을 만들었죠. 액세서리나 또는 청동 거울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나중에 청동에 대한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청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기구랑 도구, 무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철도 마찬가지예요. 철기 시대 초기에는 단단한 철을 만들지는 못했었어요. 철을 많이 생산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의 가치가 높았겠죠. 당연히. 철을 이용해서는 귀중품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야금술이 발전을 하면서 철의 생산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철을 이용해서 농기구랑 무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이 뭘까요? 언제 만든 걸까요? 이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물레방아죠. 물레방아. 수차입니다. 수차.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13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수차는 물을 이용해서 곡식을 빻는 재분기 이런 것들은 아니었고요.
농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퍼올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수차라고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거기 중간에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 조그만 점 같은 거 있는 게 사람이죠. 사람과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차. 자, 이 수차는 이렇게 이용이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수차가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뒤쪽에서 오는 물을 이용해서 돌아가는데 이 안에 보면은 물통 같은 것도 있어요. 물을 퍼올릴 수 있는 물통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위쪽에 상부 부분으로 물을 퍼올리게 되고요. 여기서 퍼올려진 물은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성벽 같은 수로를 따라서 여러 가지 농지로 공급이 됐었던 물을 퍼올리는 거대한 수차를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어딨냐면은 시리아 있죠. 시리아에. 또 풍차도 만들어서 사용했었죠. 네덜란드 같은 데 가보면 많죠. 풍차. 풍차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만들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풍차죠. 풍차의 상부에는 기어를 이용해서 회전 방향을 바꿔주고 감속을 시키면서 힘을 더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밑에서는 다시 한번 감속을 시키죠. 토크를 높이기 위해서. 그 밑에는 거대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곡식을 보면은 아래쪽으로 만들어진 곡식이 쏟아져서 내려오는 이런 구조. 풍차를 이용한 재분기를 설명하는 간단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세에는 건설 공학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그냥 주로 목재를 이용한 이런 주택을 짓다가 중세에 가서는 중세 유럽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예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었고요. 십자군 전쟁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생겼다가 망했다가를 반복하는 시기고요. 이때 게르만 민족이 유럽을 휩쓸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동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공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건설공학이 발전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 건축물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물론 고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건축 양식은 비잔틴, 그리고 고딕, 로마네스크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쪽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 것이고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전에 기술 시간에도 한번 배우셨을 겁니다. 중국에서는 운하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것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요거는 예쁘게 생겼죠? 성소피아 성당이고요. 대표적인 비잔틴 양식의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잔틴 양식 굉장히 어렵지만 설명하려면 어렵지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위쪽을 보시면 돼요. 위쪽에 보면 둥그런 구조물이 올라가 있죠. 도면 구조라고 하는데요. 저런 구조물이 올라가 있는 건축물 양식이다. 실내에는 여러 개의 기둥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딱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이제 뭐처럼 생겼냐면은 약간 이슬람 사원 같이 생겼죠. 성당인데 이슬람 사원 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실제로 저기에 있는 위치는 터키에 있죠. 터키. 성소피아 성당이 터키에 있는 거 맞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에 있을 거예요. 중동에 가까운 쪽에. 그래서 저 성당이 한때는 이슬람 사원으로 이용이 되기도 했었던 성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양식을 보여드릴 건데 퀼른 성당이죠. 독일에 있고요. 대표적인 고딕 양식입니다. 저 성은 여러분들 그 디즈니 만화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성이 퀼른 성당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 고딕 양식은 뾰족한 첨탑입니다. 건물 위쪽에 보면 뾰족한 탑이 위로 뾰족뾰족 올라와 있죠. 저것이 이제 고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또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작은 창문, 두꺼운 벽,
네모 반듯한 각진 건물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양식인데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봤던 두 가지 양식이 짬뽕되어 있는 거죠. 이거 어딨냐면은 피사 대성당이죠. 오른쪽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건축물인 피사의 사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피사의 사탑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성당이죠. 보면은 네모 반듯한 건축 양식과 뾰족한 첨탑과 둥그런 돔이 함께 나타나 있고요. 또 작은 창문, 두꺼운 벽, 내부에 두꺼운 기둥들이 여러 개 쭉 나열되어 있는 형식, 이걸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에 많이 발달됐던 건설 양식이고요. 또 중국의 대운하는 중국 수나라 양제 때 운하를 파게 되죠. 이걸 왜 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했던 나라도 아니고요. 굳이 운하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나라 때 양제라고 하는 황제가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을 외부로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운하를 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이가 길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5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 5만 킬로미터면은 어느 정도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이 얼마죠? 하여튼 굉장히 긴 거리죠. 이런 거리를 운하를 팠는데 이때 뭐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서 삽 같은 걸로 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축물 것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세는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대의 공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자, 근대는 일반적으로 산업혁명 이후를 근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 자, 산업혁명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산업혁명 시기, 원래 중세랑 근대 사이에 근세라고 하는 시기가 있죠. 근세라고 하는 시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공학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근대로 넘어와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공학에서는 산업혁명의 시작이고요. 증기기관의 발명. 증기기관은 여러분들 뭐 제임스 와트가 발명했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임스 와트가 처음 발명한 건 아니고요.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개량한 인간이고 처음 발명한 사람은 토머스 세이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했던 증기기관은 그냥 이 사람이 처음 발명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였고요. 그냥 물을 끓여서 무언가 물건을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를 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뉴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커먼 기관을 발명을 하게 되는데 얘는 그래도 조금 사용이 됐습니다.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동력원으로 사용됐던 건 아니고요. 주로 탄광지방에서 이런 폐탄을 퍼올리는 용도, 거기서 나오는 물 같은 걸 퍼내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뉴커먼 기관이었고요. 제임스 와트는 이걸 개량을 해서 연료를 굉장히 높인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와트의 증기기관, 와트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판매를 했어요. 제임스 와트가 발명가이면서도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잘 홍보를 하고 여기저기 잘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전파가 되게 되고요. 저런 기관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려가지고 지금도 에너지의 단위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죠. 발명이 아니고 개량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웃긴 게 앞에 얘기했던 토마스 세이버리나 토마스 뉴커먼은 이것과 다른 형태의 증기기관을 특허를 갖고 있고요. 또 제임스 와트는 새로운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기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제임스 와트가 이걸 발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죠. 움직입니다. 안에서 왼쪽에 거대한 게 이제 보일러죠. 보일러. 석탄 같은 것들을 태워서 물을 끓입니다. 부글부글 물을 끓이면은 저렇게 수증기가 돼서 오른쪽으로 가죠. 피스톤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이 수증기의 압력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움직이게 되고요. 자, 피스톤을 움직인 수증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차갑게 식게 되고요. 식으면 물이 되겠죠. 그럼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 응축기를 이용해서 다시 이 물을 보일러로 보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와트의 증기기관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위로 움직이는 피스톤은 커넥팅 로드와 연결돼서 플라이 휠을 돌려가지고 움직이는 회전 동력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증기기관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에도. 이 증기기관이 여기저기 팔리게 되면서 이게 무언가 사람이나 동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기계장치를 쉽게 움직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걸 계기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산업혁명, 1차, 2차 산업혁명을 같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계약을 해서 학교에 오시면은 이 얘기는 조금 더 깊게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요. 여기서 이 발명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장의 기계들이 생기게 됩니다. 공장이 기계화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계공학이 발전되게 되죠.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를 움직이는 것에 관련된 공학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공장이 확대되게 됩니다. 공장. 생산, 그전에는 소규모 수공업 위주의 공장이었다면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량 생산, 그래서 처음에는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 옷감을 짜는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공장들이 옷감을 대량 생산하면서 옷의 가격을 낮추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공장이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공장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 몰려들어요? 일자리를 찾아서죠. 취직하려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또 인구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생산량이 증대를 하게 되고요. 인간의 생활이 좀 더 편해지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그래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1800년대를 기점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있죠. 이것과 많이 맞물리는 게 있죠. 자원의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지구의 온난화도 폭발적으로 심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겹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장을 중심으로 대도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도시가 하나 있죠. 서울 같은 도시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도시죠. 땅덩어리는 굉장히 좁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한데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집을 과거처럼 넓은 땅을 가지고 자택처럼 짓고 2층 집, 3층 집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물, 고층 건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건설 재료들, 또 새로운 건설 기계들이 대량 등장을 하면서 이런 건설 공학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또 공장의 확대가 되면서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생산된 물건을 소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데로 보낼 필요가 있죠. 운송을 하게 되죠. 이때 좀 바뀌는 게 뭐냐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이 이런 거였죠. 내가 무언가 필요해 라고 느끼면은 그 필요한 만큼 물건을 생산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에서 이후부터는 일단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요. 굉장히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요. 물건을 만들었으면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새로운 곳으로 그 공장 주변에서만 소비가 다 100%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 만들어진 물건을 보내는 새로운 운송 수단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무역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즉, 나쁜 거는 이제 무역만 확대된 게 아니고요. 이때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나라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었죠.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산업화 하자마자 무슨 짓 했을까요? 마찬가지 짓을 했죠. 그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공학의 발달이 즉 국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공학의 중요성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럽의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공학 관련 교육기관이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공대라고 하는 게 생기죠. 공업대학교. 자, 그러면서 공학이 고도화 전문화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계약하시면은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20페이지로 넘어가서 현대의 공학 내용까지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는 지역마다 이 시기를 정의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방 이후, 또 6.25 전쟁 이후를 현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보화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여러 가지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식 정보 기반의 사회로 변화하게 되죠. 그 이전에는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자본가들,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힘을 가졌다면은 정보혁명 이후에는 전 세계 제일 부자들 보면은 기업 순위들 같은 거 이런 거 쭉 나오는 거 보면은 IT 기업들이 많죠. 이런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공장이 자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장을 자동화시키고요. 로봇도 도입이 되고요. 또 공학이 전문화, 세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융합이 되기 시작하죠. 공학의 분야가 굉장히 세분화가 돼요. 현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공학,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이런 공학에 이제 세분화되는 것들이 현대에 와서 일어나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또 공학이 융합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잘 해서는 뭔가 좋은 제품,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이런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여러 가지 공학이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되죠. 융합공학 하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스마트폰. 그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핸드폰은 통화만 잘 되면 장땡이었죠. 근데 지금의 핸드폰은 통화만 잘 되는 핸드폰은 별로 좋은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못 듣겠죠. 음질도 좋아야 되고요.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와야 되고, 사진도 잘 찍혀야 되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하나로 집약되게 되죠. 이런 것들 융합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공학들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차가 지가 알아서 가는 거죠. 차가 지가 알아서 갑니다. 선생님도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서울에서 출근을 하는데요. 거의 오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는 시간 중에 한 40분 정도는 차가 지 혼자 옵니다. 굉장히 편리한 세상인 것 같고요. 또 사물 인터넷이죠. 사물 인터넷. 냉장고가 인터넷을 하고요. TV가 인터넷을 하고 이런 시대다. 또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초장대교랑 물선대교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잘 보시면은 다리 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교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다리를 지탱하는 구조물, 기둥 같은 구조물이 잘 보시면은 바다 부분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육지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교량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아래로 배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가 있겠죠. 이런 교량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공학의 일부분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가장 큰 이야기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클라우스 슈파프라고 하는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세계경제포럼 회장님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지금 현재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기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핵심 기술을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나요?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정보를 내가 샅샅이 수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데이터는 스몰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합쳐서 통계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의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산업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생산량을 예측해서 생산량을 조절한다든지, 그죠?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든지 이런 데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와서는 뭐 빅데이터 이렇게도 쓰입니다.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들어요. 버스 노선을 만들 때 뭘 기준으로 만들까요? 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통화되고 있는 데이터량을 기준으로 만든다고 하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쓰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예죠. 알파고가 등장을 했죠.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을 뒀는데 이게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뒀는데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4번 졌죠. 그러면서 이제 바둑도 컴퓨터가 이긴다, 인공지능이 이긴다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세상이 시끄러웠던 것이 벌써 4년 전이네요.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세돌은 실제로 알파고를 마지막으로 이긴 인간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로봇공학입니다. 과거에 로봇 하면은 그냥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공업용 로봇, 생산용 로봇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의 로봇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기존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이 똑바로 걷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막 뒤뚱뒤뚱 걷고 나오고 아시모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의 로봇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사람 같죠. 잘 뛰어댕깁니다. 사람 같은 게 아니고 사람보다 더 잘 뜁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거 못합니다. 쟤는 잘하네요. 얘가 기계체조를 하게 돼요. 징그럽죠. 일단 저보다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로봇을 저렇게 사람의 형태로 만들려고 할까요? 인간의 형태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핵심 기술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걸 설명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리니까 이런 게 있다. 지금 이거 현재 구글과 나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D-Wave죠. 실제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사용화가 되면은 지금의 컴퓨터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컴퓨터 속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죠.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서로 상호 통신을 한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 많이 쓰이죠. 뭐 인터넷이 되는 냉장고도 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지금 제 뒤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야? 지금 몇 시야? 오후 2시 39분이에요. 예, 저런 아이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죠.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위험하군요. 네, 계속 헛소리를 하네요. 자, 저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집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집이 자동화되고 생활이 자동화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인 운송 수단이죠. 무인 운송 수단. 그래서 뭐 무인 자동차가 지금 한창 개발되는 거, 뭐 드론, 무인 비행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물론 3D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저기 보면은 저쪽에 여기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네요. 옆에도 한 대가 있는데 뭐 플라스틱을 녹여서 여러 가지 입체적인 모양을 만들어내는 정도. 그런데 점점 재료에 제한이 없어지게 되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3D 프린터 중에 금속을 녹여서 금속을 이용해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도 나오게 되었고요. 옆에 보면은 세포를 프린팅할 수 있는 3D 프린터도 나왔죠. 신체 기가 저거 지금 귀를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귀. 또 밑에 보면은 음식을 프린트하는 3D 프린터도 나왔고요. 이런 다양한 재료를 프린트하게 되면서 또 더 발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이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빠른, 흔히 얘기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5G입니다. 빠른 이동통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계약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학과 사회의 관계 같이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